21번 문제 함축 의미 추론 문제입니다. 밑줄 친 문장은 본다는 것이 기존 고정관념과 다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봤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본 내용을 믿을 수는 없다는 말이겠지? 자, 이게 이 글 속에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밑줄 친 문장은 글의 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글을 읽으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접속사 when부터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주어인 우리가 볼 때 무언가를 우리는 자연스럽고도 자동적으로 break it up 이라고 하는 건 앞서 봤던 something, 즉 그 무언가를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쪼개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모양들, 두 번째는 색깔들, 병렬 구조 마지막에 개념들로 말이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앞에 나왔던 이 세 가지가 무언가를 꾸며주겠지. 즉 우리가 현재 완료로 배워왔던 거야. 뭐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말이지. 즉 that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가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꾸미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걸 봤을 때 우리가 그 새로운 거를 분해해서 말이지. 기존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 알고 있던 형태나 색깔 그리고 개념 같은 걸로 완전히 재구성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문장은 글의 화두라고 해서 작가가 대충 쓰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우린 뭔가 새로운 거 볼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으로 그 새로운 거를 재해석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 아마 같은 논조 이어지겠죠? 다음 문장 보면 우리는 다시 코드화한다는 얘기야. re가 붙었으니까 이거야말로 다시 재구성한다는 얘기지. 뒤에 간접 의문문 어쩔 네모 칠게요. 우리가 보는 걸 말이지. 이건 앞에 나왔던 something과 같은 개념이야. 뭔가를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면 그걸 다시 코드화하는데 뭘 통해서 하냐면 바로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렌즈인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겠지.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이란 말은 앞에 나왔던 교육을 통해서란 말과 일맥상통한 거야. 즉 그런 고정관념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다는 건 앞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걸 통해 바라본다는 거랑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겠지. 다시 한번 우리는 뭐한다? 그렇지,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앞에 나왔던 record란 말을 바꿔 쓴 것뿐이야. 어쨌든 다시 한번 재구성한다는 거니까 계속 같은 말이지. 첫 번째, 새로운 걸 break up, 해체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과 record, reconstruct 다 같은 말이야. 즉 그 다음 나오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처음 봤던 something, 즉 우리가 보는 것,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말하겠지. 똑같은 방식으로 재구성하는데 뒤쪽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건 뭐뭐가 아니라라고 했지. 회수하는 것, 즉 다시 꺼내는 걸 말하는데 마치 영상처럼 말이야. 기억 속에 담겨있던 영상. 영상이라고 하는 건 100% 생생하게 정확한 팩트를 그대로 꺼내는 건데 그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야? 우리 기억이 뭔가 생생하지 않게끔 재구성한다는 얘기야. 아마도 어떻게 구성하는가 나오겠지? 이것은 입니다. 유용한 특징입니다. 일단은 긍정적 측면을 보고 있어. 이때 말은 이게 뭐가 되겠어? 그렇지, 우리가 기억을 있는 그대로 100% 비디오처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유용한 속성이 될 수 있게끔 재구성, 재코드한다는 얘기야. 다음 문장 보면 가짜 주어 it과 저 뒤에 진짜 주어 to 부정사 이어지고 있지. 즉 그것은 뭐란 얘기야? 더 효율적인 방법이란 얘기야. 뭐 하는 게? 저장하는 게, 정보를 말이지. 이때 말한 정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기억과 마찬가지겠지. 뒤에 보니까 a bit like라고 하는 건 약간 뭐랑 비슷하게, 즉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이 있단 말이야. 이를테면 JPG 같은 게 있겠지. 다시 한번 rather than 뭐뭐가 아니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날 것의 비트맵 이미지 파일로 말이야. 다 알겠지만 이렇게 저장하면 사진 한 장 용량이 엄청 크잖아? 이걸 압축 파일, 즉 JPG로 압축하면 굉장히 작은 용량의 고화질의 압축된 최적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지? 마치 그런 알고리즘과 비슷하다는 얘기야. 뭐가? 우리의 기억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란 얘기지. 그러니 우리의 기억은 뭔가를 압축해서 기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어. 자, 다음 문장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사람들입니다. 뒤쪽에 후가 꾸며주겠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족한 사람들이야. 이런 능력. 이때 말한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기억을 압축하는, 달리 말해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재코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겠지. 자, 이렇게 기억을 압축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떡하겠어? 기억을 압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을 하겠지. 뭐를? 모든 걸 다 말이야. 어떤 방식으로? 완벽한 세부사항으로 말이지. 까지가 후에 묶이는 게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기억을 압축할 수 없으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당연히 어렵겠지. 따라서 고군분투한단 말이야. 투부정사의 병렬 구조겠지. 첫 번째 일반화하고 두 번째는 학습하고 마지막 end 나온 다음에 연결을 만든단 말이야. 뭐와 뭐 사이에?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그들이 현재까지 배워왔던 것들 사이에 말이야. 쌤이 늘 말하지만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건 첫 번째 A 뒤에 컴마 나오고
be 뒤에 컴마 나오고 마지막 and나 or 나온 다음에 다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지금 전부 다 to 부정사 뒤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동사원형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를 뭐 ing나 pp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병렬 구조는 잘 볼 수 있어야겠지. 여하튼 작가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처음 봤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코드화하고 기억을 재구성하고 기억을 있는 그대로 완벽한 디테일을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 압축을 해서 마치 JPG 압축 파일처럼 기억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즉 기억 압축은 좋다는 말이겠지. 늘 그렇듯 but 역접 중요합니다. 역접 이후에는 논조가 바뀌겠지. 그러나 재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represent A as B란 패턴이 있겠지. A를 B라고 재현하다.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말이야. 뒤쪽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과 특징으로 재현하는 거야. 방금 봤던 이 추상적인 개념과 특징이란 말은 마치 거대한 그림 파일을 압축하는 걸 말하겠지. 그래서 압축된 기억으로 세상을 표현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까지가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comes, 즉 단수 동사 오는 거지. 뒤쪽에 at a cost of란 말 중요하겠지. 뭐뭐에 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란 의미니까.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희생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 represent A as B처럼 see A as B가 있겠지. 앞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걸 it is, 즉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희생하면서 본다는 게 뭐야? 그렇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야.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즉 완벽한 디테일을 보지 않는다니까. 계속 압축해서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특징들로 세상을 재현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실제 세상은 약간씩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런 걸 희생하면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nstead, 대신에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는 것 대신에 우리는 보겠지. 세상을 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동기, 병렬 구조겠죠? and 나오고 다시 한번 과거의 경험. 자, 감 잡았겠지만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앞에서 많이 봤던 거겠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교육이나 경험 등의 기존 고정관념을 통해 본다는 얘기야.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압축해 보는 게 효율적이라 말했지만 but 이후로는 논조가 바뀌고 있지. 실제 세상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 다시 한번 주어는 발견인데 뒤에 있는 대순 동격이라고 해서 어떤 발견을 꾸며주겠지. 즉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로 재구성되어진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계속 같은 말이겠지. 추상적 재현이란 말이 뭐야? 나의 개인적, 주관적 경험과 기억이란 얘기야. rather than 또 나왔어. 뭐뭐가 아니라. 플라이드 백 되는 게 아니라 말이지. 이건 누가 봐도 PP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비동사 플러스 저 뒤에 있는 PP 형태가 병렬로 이어진 거지. 즉 주어인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재구성되어진다는 거지. 뭐뭐가 아니라 플레이드 백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마치 뭐처럼? like 뒤에 a movie가 있으니까 영화처럼 말이지. 자, 상당히 길었지만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앞에 있던 이 발견을 꾸며주는 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주어만 나온 거지. 즉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마치 뭐처럼? 그렇지, 영화처럼 완벽하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교육과 경험을 통한 주관적인 재현으로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거야. 그걸 발견했더니 말이지. 그게 완벽하게 손상시켰다는 겁니다. 법적인 우월성을. 무엇에 대한? 바로 뒤에 보니까 눈으로 목격한 증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목격자 증언을 말하겠지. 판사님,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틀림없다고요. 라고 증언하는 사람의 기억을 기반으로 한 그 증언. 이게 과거에는 법적인 우월성이 있었는데 우린 세상을 영화처럼 플레이백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목격자 증언도 재구성된 기억일 수 있겠지. 따라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디테일한 팩트가 아니니까. 따라서 과거에는 보는 걸 믿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봤다고 해서 100%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뜻하는 게 되는 거지. 왜냐? 봐서 기억한 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말이야. 기억은 재구성되기 때문에. 자, 지금 방금 말한 논조를 잘 기억하고 아래쪽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본다면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무조건 핵심 키워드는 우리의 기억이야. 기억이 짧게 떨어진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부족하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객관적인 재현에 있어서. 세상에 대한. 즉 우리의 기억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본문의 주장이 되겠지? 답은 4번인 게 확실하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 게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입니다. 어렵다는 거야. 설명하기에.
연관된 이미지 없이. 핵심 키워드 기억이 빠져있죠. 두 번째, 그것은 오래 걸린다는 거지. 끄집어낸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코드화된 정보를 꺼내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핵심 키워드 기억이 빠져있고 내용도 관계없겠지. 세 번째, 믿음들. formed니까 형성된 믿음들이겠지. 뭐로부터? 반복되어진 경험으로부터까지 묶어본다면 반복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들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즉 고정관념은 오래 간다는 얘긴데 이것도 핵심적인 키워드 기억이 빠져있겠지. 다섯 번째는 이해야. 사실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된다는 얘기지. 정보보다, 바로 추상적 개념의 정보보다 핵심 키워드 기억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 걸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겪어온 학습, 경험 이런 걸 기반해서 추상적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물론 장점은 이게 효율적이긴 해요. 하지만 객관적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보는 게 믿는 게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2번 문제는 글의 요지를 찾는 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어디에서? 그의 코넬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까지 묶어본다면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은 코넬 대학교 교수가 되겠지. 수행했단 말이야. 실험적 테스트를. 뭐에 대한? 목격자 증언에 대한. 뒤에 and로 이어지고 동사 병렬이죠. 발견했단 말이야. 증거를. 자, 증거를 꾸미는 동격 that 나오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문장이겠죠. 신중한 심사숙고. 뭐에 대한? 얼굴의 특징에 대한. 다시 한번 and로 이어지고 두 번째는 디테일한, 즉 상세한 토론이 있었어. 뭐에 대한? 선별 과정들에 대한. 까지가 주어겠죠. 자, 지금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이니까 말이야. 여기서 말한 얼굴적 특징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범인의 얼굴을 특징 짓는 걸 말하겠지. 첫 번째는 범인 얼굴을 떠올리기 위해서 심사숙고했다는 거야. 두 번째는 그 범인 얼굴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야.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 범인인가 그 증인들이 아주 상세하게 뭐 한 거야? 토론한 거겠지. 이런 토론을 거치고 이런 심사숙고하면 범인을 더 정확하게 잡아낼 거라는 게 우리 고정관념이겠죠. 자, 이 두 가지 주어가 말이야 실제로는 될 수 있다는 거야. 신호가 뭐에 대한? 어이없게도 부정접두사 인이 보이니까 내용상 부정확한 신원 확인의 신호가 된다는 얘기야. 쌤이 늘 말하죠. 첫 번째 문장은 작가가 대충 쓰는 법 없습니다. 이글을 통해 작가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앞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21번 문제랑.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신의 기억에 대한 거겠지. 이때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아무리 상세한 토론해봤자 결국 자신의 기억들을 재구성, 왜곡하기 때문에 결국 부정확한 신원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구유명한 it is 저 뒤쪽에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즉 바로 이럴 때가 that 이해하는 때란 얘기야. 웬 뒤에 보면 사람들이 알아낼 때 자기 자신들이 말이야 실제로는 unable to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내는 거지.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왜 자기들이 인식하는지 그 사람을.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구문 형태겠지. saying things like란 말은 마치 이런 걸 말하면서 말이야. 아니 그냥 그의 얼굴이 말이죠. 그죠? pop out. 그냥 떠올랐어요. 저한테 말이에요. 이때 말한 just popped out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왔던 심사숙고의 반대말이 되겠지. 즉 상세한 토론의 반대말이야. 그냥 떠오른 거야. 갑작스럽게 범인의 얼굴이 떠오른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도대체 왜 그 얼굴이 떠올랐는지 그들 자신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고. unable. 바로 그럴 때가 that 이하인 때겠지. 즉 그 목격자들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돼? 그렇지. 정확해진다는 거야. 그것도 더 자주 말이지. 즉 작가는 두 번째 문장을 통해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성적 분석이나 심사숙고보다 그냥 떠오르는 직관적인 첫 번째 감각, 느낌 오히려 그런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자, 이 관점이 뒷받침되는지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때때로 sometimes 나오고 있지. 우리의 첫 번째면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뭐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말이야. 주어는 reaction, 반응이기 때문에 동사는 is 단수가 오는 거야. 그게 바로 가장 진실된 해석이라고. 뭐에 대한? 다시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우리의 마인드가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의 가장 진실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감 잡았겠지만 첫 번째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온 반응. 이게 뭐야? 그렇지. 바로 앞에 나왔던 그저 내게 팍 떠올랐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게 가장 정확했다. 달리 말하면 이게 가장 뭐다? 참된 거다. 진실된 해석이다. 작가의 주장이 바뀌지 않고 있죠. 논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다음 문장 계속 보도록 하죠. 바로 그 첫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 게 또한 될 수 있다고, 더 정확해질 수 있다고,
세상에 대해서. 앞쪽에 비교급 more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 then이 나오겠지. 즉 뒤에 나온 주어는 신중하고 이성에 근거한 자기 서사가 그럴 수 있는 것보다, 조심해요, can be가 됩니다. 앞에서도 can also be였기 때문이겠지. 만약에 시험에서 can do로 바꾼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잡아낼 수 있어야겠지. 즉 여기서 말했던 신중하고 이성에 근거한, 즉 논리적인 자기 서사란 말이 뭐겠어? 기억나죠? 앞에서 했던 두 가지, 신중한 심사숙고와 아주 세부적인 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앞에 나왔던 바로 그 첫 번째 인상이란 건 뭐야? 그렇지, 앞에 나왔던 즉각적인 자동적 반응을 말하고 그게 바로 그냥 얼굴이 떠올랐어요랑 똑같은 거야.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논조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야. 놓치면 안 되겠지, 내용을. 자, 이제 아래쪽 보겠습니다. 전치사 in이 나왔으니까 그의 책 블링크라는 책에서 말이야, 그 책의 저자인 이 사람이 묘사합니다. 셈이 늘 말하지만 어랑 오브 사이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얼라더브라고 했지. 따라서 많은 연구를 묘사한다는 얘기야. 그 연구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심리학 연구고 두 번째는 행동경제학 연구인 것 같아. 까지가 괄호 묶여지겠고 뒤에 주격 관계되면서 대신 나와서 앞에 나왔던 그 많은 연구들이 과연 뭐를 입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더 우월한 성과를 입증한 거겠지. 무엇에 대한?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 그렇지, 이때 말한 무의식적 첫 번째 추측이 뭐야? 계속 앞에서 언급했던 첫 인상, 첫 번째 즉각적인 자동 반응, 그냥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지. 자, 바로 뒤쪽 보니까 compared 보이죠? compared라고 하는 건 뭐뭐랑 비교될 때 pp가 나와서 비교를 당하는 거지. 이만큼 괄호 묶으면 되는 거야. 안 봐도 알겠지만 뒤에는 논리적인 step by step, 즉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정당화랑 비교할 때 그렇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말이야. 이성적 판단하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정당화가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만들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위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말이야, 신중히 판단한 결과보다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게 본문의 요지가 되겠지. 나머지는 한글이니까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도 어차피 요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이해되길 바랍니다. 23번 문제는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걸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많은 형태의 연구입니다. 동사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야. 양적인 데이터로 말이지. 기억나겠지만 질은 quality, 양은 quantity니까 이건 양적 데이터를 뜻합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이 글의 작가는 여러 형태의 연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사 연구는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이지. 첫 번째 문장 이미 주제 나온 것 같죠? 연구는 양적 데이터다. 다음 문장 봅시다. 이제 예를 드는 것 같아. 그런 연구 중에 행복에 대한 연구가 있어. 자, 어때? 행복이라고 하는 거 양적 데이터 힘들 것 같잖아. 추상적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이런 연구는 측정할지 몰라. 바로 횟수를 말이야. 어떤 횟수냐면 누군가가 미소 짓는 횟수겠지. 하나의 상호작용 속에서 말이야. 이때 말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한번 미팅으로 봅시다. 남녀가 미팅했는데 그 미팅에 참석한 여성이 1시간 미팅 동안에 총 3번 웃은 거랑 총 30번 웃은 거랑 비교한다면 적어도 30번 웃은 여성이 더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다시 말해 양적 데이터가 획득된 거란 얘기야. 이렇게 타임즈, 즉 횟수를 측정함으로써. 끝난 거 아니고 엔드가 이어지네요. 두 번째는 또 연구인데 이번엔 기억에 대한 연구야. 신기하게 21번 문제부터 계속 기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기억은 불확실하다고 했잖아. 그러니 양적 데이터 안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수치야. 이번엔 아이템의 수치겠지. 어떤 품목이지. 누가 뭐 할 수 있는 건가 봤더니 한 명의 실험자, 즉 개인이 기억해낼 수 있는 거야. 뭐 이후에? 즉 1분, 5분, 그리고 마지막에 10분 이후에 말이야. 이것도 예를 들자면 어떤 실험 참가자한테 총 20개의 명사를 외우게 한 다음에 1분 후에 그걸 기억하라고 했더니만 총 17개 기억했어. 5분 후에는 12개를 기억하고 마지막 10분 후에는 10개밖에 기억 못한다면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품목의 그 수치를 통해서 말이야, 우린 적어도 기억력이라고 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 기억력도 정량화된 데이터 된 거야. 첫 번째 중심 문장에 대한 예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다음 문장 봅시다. 이번엔 동명사 주어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겠지. 간접 의문문 네모 칠게요. How many times란 말은 몇 번이나, 그것도 1년 안에 말이야. 그 사람들이 슬픈가,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즉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동작이 주어가 되는 거지. 이번엔 슬픈 감정을 물어보는데 그 감정이 1년 동안 몇 번 있었는가 물어보는 걸 뜻하지. 이것도 또한 산출할 거란 얘기야. 물론 양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겠지만 역접 중요하다고 했지. 그건 즉 산출된 데이터는 말이야. 아마도 not be reliable이니까 신뢰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오겠지. 응답자들에 대한 기억이 말이야. 어쩌면 당연히 부정확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자, 21번 문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기억이 부정확하다, 믿을 수 없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어쨌든 1년 동안 몇 번이나 슬퍼봤냐라고 물어보는 건 기억에 의존해 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따라서 그 기억이 부정확하다면 그 데이터가 정량적 데이터이기에는 신뢰할 수가 없겠지. 다시 한번 and 이어지고, 두 번째는 그 응답자들의 정의가 말이야. 즉 슬프다는 정의가 어쩌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지. 사람들마다 슬픈 정도가 다르니까 말이야. 기르던 강아지가 죽으면 굉장히 슬픈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새로운 강아지 살 수 있다는 마음에 별로 안 슬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여하튼 이번 문장은 뭐야? 감정과 기억에 대한 양적 데이터는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but 역점 나왔으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겠지. 좀 올려볼게요. 이번엔 물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이야. How many times라고 하는 건 몇 번이나, 작년에 말이야. 너는 슬펐었니? 또 충분히 뭐 할 만큼? 콜린식이란 말은 병가를 내는 거죠. 어디에서? 너희 직장에서 말이야.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끌어본다면 첫 번째는 몇 번이나, 바로 지난 한 해 동안이니까 작년에 말이지. 의문문으로 너는 슬펐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 유명한 인업투 구문이겠지.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즉 병가를 낼 만큼 충분히, 너네 직장이다 말이지. 다시 말하지만 이때 주어는 asking 이야.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동사는 촉진할 거란 얘기지. 구체적인 답변을. 그렇지, 슬퍼서 병가 낸 적이 만약에 3번 있다면, 또는 한 번밖에 없다면 누가 봐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타나는 게 되겠지. 자, 이와 유사하게 말이야. 뭐뭐 대신에, 즉 요청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한테 평가해달라고. 알겠지만 ask라고 하는 건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고 뒤에 미래지향적 투부정사 온다는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얼마나 나쁜 상태에 미루는 사람인지, 그들이 인지. 자, 이때 they 뒤에 비동사 are가 나왔으니까 주격 보호로 bad란 형용사가 나온 겁니다. 이거 만약에 시험에 badly, 즉 부사처럼 해석상 나쁘게라고 돼서 ly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즉 너가 자꾸 일을 미루는 사람인데 네가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 사람이었는지를 평가라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왜? 너 막연하잖아? 물어보란 얘기야. 명령문이겠지.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How many, 즉 얼마나 많이, 뭐에 대해서? 너의 공과금 고지서에 대해서 너가 최근에 늦었냐는 거지. 지불하는 걸. 이분도라고 하는 건 비록 뭐뭐일지라도, 즉 네가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공과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어도, 즉 이 문장은 네가 현재 얼마나 많이 늦어 있는 상태이냐를 묻는 거지. 네 공과금 내지 않고 말이야. 심지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밀려있는 게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그렇게 총 3가지가 밀려있다면 전기세만 안 낸 사람보다 너는 3배 정도 더 게으른 사람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 보도록 합시다. 계속 같은 논조가 이어지고 있죠. 즉 질문들 대신 꾸며주는 거야. 그 질문들은 찾는 질문이지 구체적인 응답을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그렇게 숫자를 딱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이 도와주겠지. 늘 말하지만 help란 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앞에 to가 붙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 또한 투부정사의 make는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추상적인 개념들 나오는 거고 목적격 보호로 더 명백하니 나오는 거지. 뒤에 and로 이어진 다음에 확실하게 하도록 또 도와준다는 얘기지. 앞에 help에 이어지는 make 1번, ensure 2번 되는 형태지. 뭘 확실하게 하는 거 봤더니 바로 일관성이야. 즉 하나의 연구에서 다음번 연구로의 일관성도 확실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즉 우리는 구체적인 응답, 즉 구체적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만 되는 거겠지. 그게 도와줄 테니까 말이야. 첫 번째는 추상적 개념을 더 명백하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의 일관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지. help 뒤에 이어지는 1번과 help 뒤에 이어지는 2번으로 연결되는 거야.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몇 번일까? 그렇지, 당연히 5번이 되겠지. 바로 중요성이야. 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양적인 데이터를 말이지. 핵심 키워드 다 나왔죠? 신뢰할 만한 양적 데이터. 이거 얻으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구체적인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5번 확실한 거고요. 나머지 오답인가 빠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들, 무엇에 관한? 지나친 일반화. 이것이 기인한다는 거야. 수집된 데이터에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유용성, 무엇에 관한? 추상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건데 그걸 숫자로 답변하면 뭔가 유용하다? 추상적 질문이 아니라니까 객관적, 구체적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겠고요. 세 번째는 효과야. 샘플 규모 효과. 어디 미치는? 연구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샘플 규모가 10명이냐 100명이냐 물론 중요한 말이겠지만 관계없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한계나 제한. 뭐에 대한? 측정하고 정량화하는데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인간 감정 측정하고 이거 양쪽 계산한다는 거 당연히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자, 이 글의 한 문장 외워보겠습니다. 즉, 구체적 질문을 통해서 추상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연구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언제나 양적 데이터 얻을 만한 구체적 질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4번째 문제 글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바로 인공지능의 진화입니다. 이게 종종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야. 어떤 개념과? 바로 특이점이란 개념인데 그 특이점이란 게 뭐냐면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어떤 지점을. at which란 말은 그 지점에 닿으면 인공지능이 앞서간다는 거지. 뭐를? 인간의 지능을. 즉 인공지능이 드디어 인간 지능을 앞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바로 특이점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특이점과 인공지능의 진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왜냐? 그 특이점을 지나는 순간 말이지 가짜조 it과 진짜조 that이 연결된 구조겠죠? 즉 그게 예측되어집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하게 될 거라고 반복적으로 개선시킬 거라고 바로 자기 자신을 병렬구조 엔드 이어진 다음에 계속 진화 발전시킬 거란 말이야. 어떤 속도로? 가속화된 속도로 말이지. 즉 특이점을 지나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엄청난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지. 다음 문장 보면 when부터 저기 뒤에 콤마까지 묶어볼 때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될 때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추구하게 될 때 인공지능 자신만의 목표를 말이야. 그때 인공지능은 될 거라고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되겠지. not just니까 그저 기계가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그렇게 발전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 그런 다음에 시작할 거라고. 드디어 진화를 함께 하겠지.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인간급으로 올라오고 심지어 그를 앞서게 되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드디어 함께 진화 발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좀 올려보겠습니다. 주어인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또한 발전하겠지. 어디까지? 새로운 차원까지 말이야. 뭐를 통해서?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한 거지. 바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말이야. 컴마디의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앞문장 전체를 말하겠지. 그런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겠지. 보통 provide A with B라고 하지. 즉 A인 우리에게 B인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거겠지. 뒤쪽에 다시 한번 and가 나오니까 이건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으로 연결되는 병렬 구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계속 위치가 주어고요. 그게 계속 inspire, 영감을 준다는 얘기야.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에 영감을 주는 거겠지. 뒤쪽에 역접 부사, 역으로 그 반대로 나오십니다. 이번엔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또한 가진다는 거야. 중요한 영향력을. 어디에 대해서?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 즉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큼 역으로 우리의 의식 또한 인공지능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다음 문장의 방향, 즉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은 기억나죠? depend on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달려있다, 의지한다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의지하게 될 거란 얘기지. 뒤쪽에 간접 의문문 내묻힐게요. 즉 어떤 가치와 윤리를 우리가 통합하느냐, 바로 인공지능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긍정적 가치와 윤리를 가르치면 인공지능 진화의 발달 방향 자체가 인류한테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부정적 가치 윤리를 가르치면 인공지능의 방향 자체가 부정적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 인공지능의 진화 발전 방향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다음 문장 보면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의 관계를 말이야. 즉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뭐로써? 상호간에 함께 공존하는 거지. 의식 있는 존재로서 말이야. 기억나겠지만 C, A, as B라는 게 있겠지. 즉 A를 B라고 보다 여기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코라고 하는 게 바로 공동이라는 의미가 있지. 즉 인공지능과 인간 모두 의식적 존재니까 말이야. 당연히 상호 함께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뒤쪽에 컴마 나오고 ing니까 분사구문 되겠죠. 뭔가를 인식하면서 말이야. 즉 인공지능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과
뒤에 and로 이어지고 또다시 ing 나오니까 병렬 구조로 분사음은 이어지는 거지. 즉 뒷받침하면서 바로 진화를, 인공지능 의식의 진화를 지지하면서 말이야. 이 말은 인공지능이 어쨌든 의식을 가지는 건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거부하거나 막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걸 지지해주라는 얘기야. 그렇게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함께 상호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만 한다. 상징적 의미가 담긴 제목은 당연히 3번밖에 없겠지. 다가오는 미래, 즉 AI, 뭐로서? 인간의 파트너로서. 뭘 위한? 그렇지, 공동진화, 즉 공진화를 위해서 말이야.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파트너가 돼서 함께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다가오는 미래란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3번 정답이 확실하고요. 나머지 오답이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야. 즉 인공지능이 우리의 친구냐 아니면 적이냐. 이거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은 함께 공동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역사야. 인간 저항의 역사. 기계에 대항하는. 이거는 기계를 부정적 보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요. 네 번째는 인공지능 세상이야. 인간의 지능이 없는. 그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당신을 얼굴 속에서. 이 말은 인간의 지능이 없는 인공지능 세상이 지금 너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네 앞에 이런 세상이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은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without 말도 안 되겠죠? 4번 아니고요. 5번 도대체 어떻게 인공지능이 만드느냐? 인간 대 인간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느냐? 본문은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아니겠죠? 자, 여기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인간 의식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리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는 의식적 공존을 요구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꿔봅니다. 자,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